전해드린 대로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여야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외교는 애국입니다. 외교 폄하는 매국입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더 이상의 외교 폄하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안명도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그리고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제발 사고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차라리 빈손에게라도 좋으니 대형 폭탄, 대형 폭풍만은 몰고 오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이번 방미는 12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 자, 이번 방미의 최대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아마 윤 대통령도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하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문제는 우리의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경제 문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안보 우려는 지금 우리가 뭐 북핵 위협 앞에 좀 많이 노출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구체적으로 아주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뭐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 또는 뭐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고 유일하게 지금 미국이 핵 우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우리를 보여줄 것인가 핵 위협 앞에서 뭐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서로 서면으로 확실하게 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경제 문제는 지금 다 알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었던 반도체 문제, 반도체가 지금 고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이른바 반도체 전쟁 이유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또 전기차 문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받아라. 대신에 뭐 엄청난 영업비밀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고 안 받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고 와야 되는 그런 참 상황인데요.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야당의 반응을 봤는데 사고 치지 말라. 이게 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출국하는데 거기다가 해야 할 말입니까 이게?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당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당에 있어서 참 트집 잡기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좀 수준 낮은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대일육이 여전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를 할 때,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야당이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뭐냐?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대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답이 없어요라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어떤 더구나 제1야당 지금 다수의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비판하고 또 막 수준 낮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0년 전의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야당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꼭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개인적인 저의 정서에 비추어도 저는 좀 대통령께서 좀 약간 섣부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무릎을 꿇을 일이 없으면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무릎을 꿇어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해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고생한 역사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게 싫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뭔가 이렇게 좀 호소하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더 많이 아는데 당신들은 좀 수준이 안 돼.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가야죠. 예,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가려는 목적지로 도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대통령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저는 항상 좀 기대를 하는데 가끔 보면 너무 당신의 생각이 너무나 뭐 지고지선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걸 빠르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고 예? 그러시는 모습. 그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예, 그 선박과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으신 대로 이제 해당 인터뷰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 지배의 면죄부를 줍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발언만 딱 떼서 보지 말고 앞뒤 좀 문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지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너무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게 바로 이제 유럽의 예가 아니냐. 여러분 수백 년간 전쟁하고 특히 프랑스, 독일은 뭐 철천지 원수지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라 협력을 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자. 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 정도로 끝냈다면 참 좋았을 얘기인데 예. 일본에 물론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뭐 과거사를 사죄한다고 무릎을 꿇을 치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잘못 어떻게 파악이 되면 마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교 문제에서는 지난번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도 그랬지만 항상 첫째 원칙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얘기.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뭔가 이에 대해서 일본 문제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취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설득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반일 정서라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론을 무작정 추종해도 문제지만 여론을 무시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그걸 적절히 설득하면서 나가셔야 된다. 지난번에 저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국무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담화를 발표하시고 보통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끝나고 오면 뭐 오부요인 초청 또 뭐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이래가지고 이제 만찬을 베풀면서 거기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의례 있는 행사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시면 그런 오부요인 초청한다든가 7대 종단 지도자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또 더 좋은 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대통령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는 설득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과연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그냥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랬으면 저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예.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사법적 책임은 나는 몰라요. 이럴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가능한 얘기고요. 저는 기자회견에서 좀 귀에 딱 꽂힌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나를 도왔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 당대에서 뿌려진 돈은 내가 모르는 돈이다. 그들이 쓴 돈이다.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처음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거기서 굉장히 큰 반발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석상에서 그게 취지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송 전 대표 생각은 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써서 나를 도운 것이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도 늦었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실효성이 없다. 없어도 노력을 해야죠. 여기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최대한 밝히려는 노력, 모습 이런 거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도리를 다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조차 없는 것은 저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지금 없는 것이다. 굉장히 한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어쨌든 뿌려져 가지고 매표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 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표자가 뽑히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국민에게 이 정당에서 훼손된 걸 어떻게 죄송함을 표현하고 그거를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수사권이 없으니까 진상조사는 잘할 수 없어 이러고 안 한다는 거죠. 국민 누가 민주당에서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누가 깨끗이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민주당의 태도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주당 일각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감싸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86세대의 이제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86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자기가 대표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나름의 룰을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봉투가 주고받고 한 문제가 개인이 또 무슨 무료구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데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누구를 미담할 이 관련자들, 송영길 대표는 그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할 해야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상황이죠. 돈봉투 전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무력이 없는 청빈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 운동권의 단일 대우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 자, 이 김민석 정책위 의장 말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무력이 없다 이런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뭐 돈봉투를 집 사는 데 써야지 뭐 무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마치 무슨 뭐 정치적 미담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뭐 큰 그릇이고 무력이 적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마디로 어이없는 그런 얘기죠. 이게 좀 송 대표가 돈을 마련해갖고 뭐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뿌렸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또는 다 그랬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건 예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시 출마했던 여러 후보들, 뭐 홍영표, 우원식 그 진영에서는 안 뿌렸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 본인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그런 녹취 파일까지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심으로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런 문제도 어이없는 얘기지만 뭐 기름값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야. 다 오랜 관행이었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뭐 그런 얘기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오랜 관행이었든 아니면 이게 밥값에 불과했던 기름값에 불과했던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어이없는 발언이 그야말로 도덕 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 86 정치인들 지금은 이제 86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386이라고 해가지고 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해서 386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30대의 그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청렴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용태론도 나오고 물갈이론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비판들이 나왔을 때 이 민주당 내에서 이 86 세대들이 물갈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인들이 본인들은 뭐 너무 그 절대적이다, 뭐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다른 분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살아보면은 새로운 세대에 비해서 살아온 세대가 뭐 더 깨끗하거나 더 뭐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거나 이러기가 힘들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고인물이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썩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만 가면 된다. 본인들끼리 인정만 해주면서 모든 걸 무마하면서 가겠다. 이런 모습은요, 국민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86 세대, 그러니까 586이죠, 지금은. 이 86 그룹이 이제는 정말 국가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세대,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거의 용태론을 이야기하시고 실천을 안 한 모습들을 여러 번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게 좀 기회가 됐는데 또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금 돈봉투 상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국당 내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고양시에서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가 주고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녹취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돈 봉투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이 뭐 난데없이 갑자기 김연아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아 전 의원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다고 수사가 되고 있다고 일본에서 보도가 되니까 예. 철저히 수사해야죠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이 문제도 혹시라도 여당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근데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예를 들자면 저기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도둑질하잖아. 나도 도둑질했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그렇죠. 예, 녹취록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공개가 돼야 되고 수사 상황도 공개가 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뭐 야당의 현재 그 야당의 문제 돈 봉투에 면죄부를 두는 건 아니다. 이런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반응도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면 그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녹취 파일 굉장히 자극적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음성 파일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극을 이미 받았는데 그걸 해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가한 얘기예요. 본인들의 책임 그리고 그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걸 보여줘야죠. 그리고 당을 위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상조사도 해야 되고 수사 의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국민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지점을 해명하려는 노력, 밝히려는 노력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진심으로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부터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사실 이 돈봉투 이야기는 뭐 정치와 돈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돈이다. 득효가 있는 게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주면 그게 뭐 따라서 그게 딱 받은 사람은 입이 낚시가 꿰는 거니까 그렇죠. 득효가 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마도 정말 다른 사람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그 돈 받고서 지지를 바꿨다든가 뭐 그 반대가 됐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오랜 관행 이걸 탈피하기 어려운 거죠. 진짜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을 지지해서 선거운동할 때 자원봉사 하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마련해서 뿌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너무 오래해서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에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슨 뭐 막걸리 고무신 그거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예. 본인들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은 옛날 것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것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 짧게 이 부분에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권의 인적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들이 많고 예. 그리고 투명하게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좀 생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권에 잘 오지 않죠. 딴 데 제대로 된 직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그런 제대로 된 직업 쪽에서 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그야말로 한탕을 할 수 있는, 한 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기회에 미국처럼 정치자금법을 좀 바꿔서 돈을 좀 풀어주고 뭐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다면 투명성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투명성에 어긋나거나 그걸 잘못 썼을 때 가중처벌, 징벌적인 처벌을 뭐 10배를 하든 20배를 하든 굉장히 처벌 수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그것을 돈의 부분은 좀 풀어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